클로드 코드를 쓸 때면 마치 코드 속을 날아다니는 느낌이에요. 클레이에서 실행하면 이게 5단계나 중첩된 지연 작업을 디버깅하고 버그를 찾아낸 다음 테스트까지 작성해서 다시는 그 버그가 안 생기게 해요. 정말 미쳤어요. 취미 수준에서 이런 걸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주 작은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은 코딩 에이전트를 최대한 밀어붙이고 있어요. 다른 걸 알아볼 시간이 없거든요. 스타트업은 런웨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속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큰 회사에서는 잃을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코딩 에이전트 상위 1% 사용자가 되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네, 어떤 스택을 쓰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트콘의 새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게리, 녹화 준비됐어요? 지금 플랜 모드에 있는데, 네 알겠어요.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나이트콘의 새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대단한 게스트, 켈빈 프렌치 오웬을 모셨습니다. 오펀AI에서 코덱스를 만들었고, 그 전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성공적인 엑싯을 이룬 세그먼트를 창업하셨습니다. 켈빈,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미친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클로드 코드에 완전히 중독됐는데요. 이걸 표현하자면 10년 전에 마라톤을 뛰었고 정말 좋아했는데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당했어요. 그게 바로 매니저 모드라는 건데 코딩을 그만뒀죠. 정말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9일간은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 놀랍게 다시 열린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이 돌아온 거예요. 마치 무릎 전치환수를 받았는데 사실은 바이오닉 무릎이라 5배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켈빈은 이 분야의 최전선에 계시잖아요. 코덱스가 지금 모든 사람이 쓰는 많은 아이디어를 개척했고 코덱스도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가 오펀AI에 있을 때 코덱스 웹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었어요. 당시 커서가 시장에 나와 있었고 GPT-3.5 주변의 심을 만들어서 아이디에서 작동하게 했었죠. 클로드 코드가 막 나왔고 클라이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미래의 코딩은 정말로 동료와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요. 질문을 보내면 가서 뭔가를 하고 PR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웹뷰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가 만들고 있던 거예요. 방향적으로는 아직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다들 클라이로 코딩하고 있죠. 클로드 코드든 코덱스든 그런 도구들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런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이 미래에는 매니저가 될 거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건 제 핫테이크이고 거기에 도달하려면 중간 단계들이 있어요. 모델에 대한 신뢰를 많이 쌓고 모델이 뭘 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최근에 클로드 코드로 넘어오셨잖아요. 주요 스택으로 사용하면서 전환은 어땠나요? 네. 클로드 코드는 확실히 지금 제 일상적인 주력 도구예요. 솔직히 이게 몇 달마다 바뀌거든요. 한동안은 커서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커서의 새 모델이 정말 빠르고 꽤 좋다고 생각해요. 클로드 코드, 특히 오퍼스와 함께 쓸 때요. 클로드 코드는 정말 흥미로운 제품이고 제품과 모델이 함께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클로드 코드가 특별히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정말 대단한데요. 컨텍스트를 잘 분리하는 거예요. 스킬이나 서브 에이전트 같은 걸 보면요. 클로드 코드에 뭔가를 요청하면 보통 탐색 서브 에이전트를 여러 개 생성하고 각각이 하이쿠를 실행해서 파일 시스템을 탐색하고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각자의 컨텍스트 윈도우에서 작업해요. 엔트로픽이 여기서 뭔가를 알아낸 것 같아요. 주어진 작업이 컨텍스트 윈도우에 맞는지 아니면 여러 개로 분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모델들이 이걸 엄청 잘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터미널에 있기 때문에 조합 가능한 원자적 통합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는 거예요. 아이디 우선 세계에서 왔다면 커서가 그랬고 코덱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컨텍스트를 더 자유로운 형태로 찾는 개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독특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클라이가 20년 전 기술인 클라이가 어떻게든 미래여야 할 실제 아이디들을 이긴 거잖아요. 레트로 퓨처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클로드 코드에서 중요한 건 아이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성되는 코드와 거리를 두게 해주거든요. 아이디는 파일을 탐색하는 것에 관한 거잖아요? 머릿속의 모든 상태를 유지하면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클라이는 완전히 다른 거라서 느낌 면에서 훨씬 더 많은 자유도가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클로드 코드를 쓸 때 코드 속을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온갖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작은 진행 표시기들이 있잖아요. 상태 업데이트를 보여주지만 작성되는 코드가 중심이 아니에요. 개발 환경은 정말 지저분하잖아요. 샌드박스가 개념적으로 얼마나 깔끔한지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간단한 테스트를 하려고 해도 온갖 미친 문제에 부딪혔어요. 포스트그레스에 접근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거나 코덱스가 안 되거나 하는 거죠. 코드가 엄청 길었는데 그래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클리에 있으면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하게 해봤어요. 그냥 되더라고요. 네, 여기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이 동시성 이슈를 디버깅하겠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5단계나 중첩된 지연 작업을 디버깅하고 버그가 뭔지 찾아낸 다음 테스트를 작성해서 다시는 그 버그가 안 생기게 해요. 정말 미쳤어요. 네. 그리고 이 배포 방식이 솔직히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커서든 클로드 코드든 코덱스 클레이든 그냥 다운로드해서 권한 같은 거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며칠 전에 어떤 제품을 써봤는데 데스크톱 앱을 다운로드하면 노트북에서 실행 중인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고 MCP 서버를 통해 데스크톱 제품과 통신하더라고요.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정말 흥미로운 방식이에요. 누구 허락도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제품을 다운로드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내 뉴렐릭도 MCP가 있고 센트리에서 마크다운을 복사할 수 있어요. 자동 버그 수정기 같은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죠. 모든 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제품이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배포를 해야 한다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하향식은 너무 느려요. CTO가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같은 온갖 걱정을 하겠지만 엔지니어들은 그냥 설치하고 쓰기 시작하면서 이거 대박이다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한 가지 고민하는 건 저는 보통 B2B 엔터프라이즈 쪽 사람인데 하향식 판매를 하면 어느 정도 혜자가 생기잖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이걸 크랙하는 회사가 나올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개인이 도입할 수 있는 건 말이에요. 그게 원래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였죠. 비상업적 용도로는 무료였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운로드해서 상업적으로 쓰고 그러면 IP를 추적해서 각 회사에 얼마나 많은 클라이언트가 있는지 알아내고 이거 결제하셔야 합니다 하는 거였죠. 위반이긴 하지만 라이선스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방식이 다시 가능할지 궁금해요. 배포에 대한 그 포인트가 정말 흥미로운 게 이제 사람들이 아키텍처 결정을 클로드 코드에서 직접 내리고 있거든요. 어떤 분석 도구를 써야 하는지도 모를 수 있는데 클로드 코드가 포스트오그 쓰라고 하면 포스트오그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조언하는 회사 중 하나가 지요 전략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생성적 최적화, 즉 챗봇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한 건데요. 재밌는 게요. 경쟁사 중 하나가 자기 카테고리에서 써야 할 상위 5개 도구 목록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자기 도구가 1위에 있었죠. 사람이 보면 이건 너무 뻔히 편향된 거잖아요. 1위 도구가 그 도메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LLM은 속아요. 여러 컨텍스트를 모아서 이게 최고라고 하면 그냥 추천해버리거든요. 개발자 도구를 팔고 있다면? 좋은 문서를 공개하고 사회적 증거를 쌓고 레딧에 좀 더 포스팅하는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훨씬 더 성장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예가 수파베이스예요. 네. 작년에 정말 크게 성장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오픈소스 문서화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백엔드 파이어베이스 같은 트랜잭션이 필요한 걸 설정하는 방법을 누군가 물어보면 모든 LLM의 기본 답이 사실 수파베이스예요. 이런 질문들을 직접 해봤는데 그랬어요. 인터넷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스택 오버플로우와 구글 검색할 때도 그랬고 이제는 아무도 구글을 안 쓰잖아요.
미쳤죠? 네,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픈소스에 불균형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램프에서 최근에 자체 코딩 에이전트를 만드는 블로그 포스트를 발행했는데 오픈 코드를 하넷으로 쓴다고 했어요. 모델이 소스 코드를 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소스 코드를 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오픈소스 제품에서 이걸 항상 해요. 레포를 클론하고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를 띄워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지 설명해줘 하면 정말 유용하거든요. 코딩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코딩 에이전트를 많이 만들어 보셨으니까요? 지금 공유하고 싶은 교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컨텍스트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03, 추론 모델 중 하나의 체크포인트가 있었고 거기에 미세 조정과 강화 학습을 많이 했어요. 이런 코딩 문제를 풀거나 테스트를 고치거나 기능을 구현하라는 질문들을 줬고 모델이 그것에 응답하도록 RL로 학습시킨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직접 하진 않겠지만 할 수 있는 건 에이전트의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컨텍스트를 제공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 에이전트의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컨텍스트를 제공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클로드 코드를 작동하는 걸 보면 탐색 서브 에이전트를 여러 개 생성해서 파일 시스템에서 다양한 패턴을 검색하고 돌아와서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요약해주면 갈 곳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에이전트들이 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구조하는지 보는 게 흥미로워요. 커서는 시멘틱 검색 방식을 취해서 모든 걸 임베딩하고 어떤 쿼리가 가장 가까운지 알아내요.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를 보면 실제로는 그냥 그래프를 써요. 그게 작동하는 이유는 코드가 컨텍스트가 매우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작동해요. 코드줄을 생각해보면 한 줄이 80자 미만이에요. 큰 데이터 블록이나 제수의 코드베이스에 많지 않아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진 않죠. Git 이그노어를 참고해서 관련 없거나 패키지된 걸 필터링할 수 있고 그래프과 리프그랩을 써서 코드 주변의 컨텍스트를 찾으면 그 코드가 뭘 하는지 잘 파악할 수 있어요. 폴더 구조도 탐색할 수 있죠. 그리고 램들은 사람이라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복잡한 그래프 표현식을 만드는데 정말 뛰어나요. 네, 맞아요. 이게 실제로 RL에 적용된 거죠. 네. 이 모든 것에서 코딩이 아닌 작업에 에이전트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교훈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데이터를 코드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만들면 모델이 주변을 살펴보고 올바른 구조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요. 최고의 코딩 에이전트의 초능력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면 코딩 에이전트 상위 1% 사용자가 되기 위한 팁은 뭘까요? 내 스택이 뭐예요? 네. 정말 생산적으로 쓰려면 뭘 하세요?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훨씬 적은 코드와 플러밍을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저는 보통 버셀이나 넥스트젯이나 클라우드 플레이어 워커스 같은 곳에 배포하는데 이미 많은 보일러플레이트가 처리되어 있어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세우고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다루고 중앙 엔드포인트에 등록하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대충 100에서 200줄의 코드 안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이크로 서비스 쪽을 선호하고 잘 구조화된 개별 패키지를 쓰는 편이에요. 램의 초능력이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코딩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안드레이 카파시가 최근에 이에 대해 트윗했는데요. 엄청나게 끈질겨요. 뭐가 됐든 계속 진행해요. 있는 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뭔가를 시키려면 오픈AI를 살짝 까는 예를 들자면요. 오픈AI에는 거대한 모노레포가 있어요. 몇 년째 있었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커밋하고 있죠. 그중 일부는 메타에서 온 시니어 엔지니어로 프로덕션 코드를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아는 분들이고 일부는 새로 온 박사들이에요. 범위가 꽤 넓어서 어디로 지시하느냐에 따라 렐렘이 다른 것을 학습해요. 코딩 에이전트가 최적의 코드를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데 많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델에게 자기 작업을 검증할 방법을 주면 성능이 극적으로 향상돼요. 테스트, 린트, CI 등을 더 많이 실행할수록 좋죠. 개인적으로 코드 리뷰 봇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요. 랩타일, YC 회사인데 정말 좋고요. 커서 버그봇도 꽤 좋아졌고 코덱스도 코드 리뷰의 정확성이 뛰어나요. 그런 게 에이전트들이 잘하는 것들이에요.
코드베이스 탐색도 뛰어나고요. 잘 못하는 영역이라면 더 많이 만들어내요. 더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데도 코드를 복제하고 여러분이 보면 당연히 이걸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것들을 재구현하는데 시간을 쏟아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컨텍스트 오염이 실제로 존재해요. 한 루프에 빠지면 끈질기게 계속하지만 해결책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토큰을 참조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토큰을 참조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건 컨텍스트를 아주 적극적으로 클리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요? 보통 토큰이 50%를 넘으면요. 네, 이 사람 덱스, 휴먼 레이어라는 회사에서 온 또 다른 YC 회사였던 곳인데요. 네, 폴24의 YC 회사예요. 네, 그 사람이 이에 대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레미 바보존에 도달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일정 토큰 수가 넘으면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저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특히 강화학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보면요. 대학생이 시험을 치른다고 상상해보세요. 시험 시작 5분 동안은 시간이 무한한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각 문제를 깊이 생각하죠. 그런데 5분 남았는데 아직 시험의 절반이 남아있다고 해봐요. 뭐든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게 컨텍스트 윈도우가 있는 의미예요. 파운더들이 쓰는 트릭 중 하나는 컨텍스트 시작 부분에 카나리아를 넣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걸 넣어요. 재밌는 거. 예를 들어 제 이름은 켈빈이고 뭐뭐뭐 같은 거요. 아침 8시에 차를 마셨다. 같은 랜덤한 사실이요. 그리고 계속 가면서 내 이름 기억해? 내가 언제 차 마셨는지 기억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억을 못하기 시작하면 그게 컨텍스트가 오염됐다는 신호예요. 사람들이 랜덤 카나리아를 쓰는 트릭이에요. 이걸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럴 거라고 믿어요. 흥미롭네요. 컴팩션 전에 버그를 발견한 적은 없는데 관심을 안 기울인 것일 수도 있어요. 최적이 아닌 이상한 것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걸 조심해야겠네요. 클로드 코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텍스트 주변의 자체 내부 하트비트 같은 감지를 할 수 있어야 해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못 왔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확실히 컨텍스트를 잘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분할하고 모든 걸 병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한계에 있어요. 세션 끝에 컨텍스트에 있는 모든 것은 클로드 코드 세션의 한계는 좀 고정적이에요. 사실 흥미로운 점이요. 코덱스의 접근 방식은 반대로 오픈AI 블로그에 이에 대해 글을 썼는데 매 턴마다 주기적으로 컴팩션을 실행해요. 그래서 코덱스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컴팩션이 실행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 사이에 정말 다른 아키텍처가 있는 것 같아요. 코덱스는 실제로 훨씬 더 오래 실행되는 작업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사용 사례이고 아키텍처가 결과적으로 매우 달라요. 지금은 클레이가 2026년은 카의 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다른 아이디어 AGI가 여기 있고 S가 코압이라는 것, 코딩 에이전트들은 지금 정말 똑똑하지만 혼자서 오랜 시간 실행하기에는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지금보다 10배의 컴퓨팅을 늘리면 24시간이나 48시간 실행 작업이 가능할까요? 코덱스의 아키텍처가 그 세계에 맞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두 회사의 창립 DNA로 돌아가는 문제예요. 엔트로픽은 항상 인간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톤의 스타일이나 나머지 작업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같은 것들이요. 클로드 코드는 그것의 정말 자연스러운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면에서 사람처럼 작동해요. 예를 들어 계집을 지어야 한다면 철물점에 가서 재료를 다 모으고 어떻게 조립하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반면에 오픈AI는 최고의 모델을 훈련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하면서 점점 더 긴 호라이즌의 일을 하게 하는 이 AI 추구에 기대고 있어요. 사람처럼 전혀 안 해요. 계집 예시로 돌아가면 알파고도 그렇지 않았어요. 네, 알파고도 그렇지 않았죠. 대신 3D 프린터가 있어서 처음부터 계집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나오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이상한 것도 하겠지만 작동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는 선택일 수도 있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전체적으로 후자가 어느 정도 필연적인 것 같지만 전자가 너무 좋아요. 게리가 말한 이 아이디어처럼 10년 전을 생각하면 10년 전에 리팩토링하거나 코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직접 정말 이상한 정규식을 쓰고 있었어요. 클로드 코드를 쓸 때 그런 느낌이에요. 하루에 5사람 몫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로켓 부스터 같아요.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네. 이게 대기업과 소기업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취미로 하는 사람이나 아주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코딩 에이전트를 한 개까지 밀어붙이고 있어요. 다른 걸 알아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스타트업은 런웨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냥 속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큰 회사에서는 잃을 게 더 많고 코드 리뷰 같은 내부 프로세스가 이미 있고 큰 엔지니어링 팀도 이미 뽑았잖아요. 한 명으로 이루어진 개별팀이 저 팀은 제대로 안 하고 있어. 내가 더 잘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겠다 하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실제로 더 잘 작동하기 시작할 거고. 그 풍경의 변화가 정말 흥미롭고 이상한 일이 될 거예요. 제 10살짜리 아들이 매일 쓰기 과제가 있는데 어제 처음으로 AI를 써봤어요. 그리고 이건 10살짜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데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맥락에서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는 18세에서 22세 사이의 젊은이들과 많이 일하잖아요. 인턴십은 해봤지만 매니저 업무 같은 건 아직 안 해본 사람들이요.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은 후에 수백만 개의 작업과 수십만 개의 에러가 있는 작업 큐가 있을 때 그게 진짜 관리예요. 정말 화려하지 않은 일이에요. 수십만 개의 에러를 훑어보고 백그라운드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동으로 확인하는 거니까요. 다음 세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클로드 코드 보지 사람들에게 아키텍처 같은 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부딪혀보면서 사용자들이 고통받고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내야 할까요? 적어도 제가 제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건 일종의 프로덕트 모델을 알아내는 거예요. 사용자가 오늘 이해해야 하는 것들과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기본 요소들이 뭔지요. 슬랙이 그런 거예요. 슬랙은 어떤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많은 채팅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채널, 메시지, 리액션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했죠. 여기서 어떻게 탐색하면 되는지 알겠다 하고요. 사람들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일단 거기에 안착하면 나중에 사용자의 멘탈 모델을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문서 우선 방식으로 가고 싶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에이전트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멘탈 모델을 바꾸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초기 단계부터 이걸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코딩 에이전트의 핵심으로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영원히 확장될 거니까요. 영원히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YC의 다음 배치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할 생각이 있으면 ycombinator.com/apply에서 지원하세요. 절대 너무 이른 게 아니고 지원서를 작성하면 아이디어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자,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이전트를 잘 아시니까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도구들이 대중화되면서 어떤 유형의 엔지니어가 다른 엔지니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까요? 일반적으로 시니어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에이전트들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데 정말 뛰어나거든요. 몇 마디로 프롬프트 할 수 있다면 갑자기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는 느낌이에요. 코드베이스를 스크롤하면서 이런 일이 정말 자주 있어요. 이게 달랐으면 좋겠어. 이것도 달랐으면 좋겠어. 이것도 달랐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작시키고 돌아오게 하면 정말 힘이 되고 영향력을 배가시켜요. 아키텍처적으로 어떤 변경이 좋고 나쁜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에이전트의 플래그를 걸어야 할 부분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해요. 더 조직적이고 매니저스러운 엔지니어들이 유리할 거예요. 아마 여기에 만들어야 할 프로덕트가 있을 거예요. 컨덕터 같은 모든 세션에 걸쳐서 이거 작업하던 거 끝났어. 여기에 내 인풋이 필요해 하고 알려주는 거요. 주의를 이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 해요. 네, 에이전트를 위한 컨텍스트 관리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한 컨텍스트 관리도 필요해요. 맞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밤새 완료된 작업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결정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든가. 깊이 생각하려고 계획했던 영역들이 있다든가. 하루에 턴바이턴을 원해요. 다른 것들도 정말 유용하죠. 아이디어를 위한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다면 에이전트들이 정말 잘하는 영역이에요. 에이전트들이 이걸 정말 잘하잖아요. 오픈AI에서 자주 프로토타입 코드를 쓰곤 했어요. 이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가 있는데 이걸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해줘 같은 거요. 아이디어를 코드로 간결하게 명시하는 능력이요. 올바른 아키텍처에 대한 감각이 아직도 모델들이 가장 잘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QS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본인만의 커리큘럼을 짠다면 뭘 공부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시스템을 이해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스피나 데이터베이스, 큐 같은 다양한 시스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기가 여전히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한 학기 동안 매주 뭔가를 만들면서 모델을 최대한 밀어붙여보는 걸 할 것 같아요. 뭔가를 할 때마다 항상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모델에게 시킬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모델에게 시키고 또 한 단계 올라가서 시키는 거죠. 계획의 다음 단계를 구현하는 구현 명령이 있고 전체 구현 명령도 만들 수 있고 단계별로 새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고 작업 검증도 할 수 있고요. 단계별로 새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고 작업 검증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모델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없는지 아는 건 계속 움직이는 목표라서 많이 실험해 볼 가치가 있어요. 또 정말 미친 건 저는 정말 18세에서 22세 사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테이블 주변에 있는 모든 분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고 사랑하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5년 후에 최고의 18에서 22세 젊은이들은 그냥 엄청난 안목을 가질 거예요. 훨씬 더 다작할 테니까요. 그래야죠? 현실에 닿는 경험을 이전 세대보다 10배 더 많이 할 테니까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멀티태스킹 그만해라, 집중을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자주 컴퓨터 앞에서 딴짓하면서 집중을 안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진짜로 부모님 세대보다 멀티태스킹을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를 보면요. 실제로 우리보다 멀티태스킹을 꽤 잘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 시대에 자라면서 틱톡이나 다양한 숏폼 비디오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깊은 사고가 필요한 모드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빠르게 전환하면서 끊임없이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모드도 있어요. 어르신 모드죠. 네, 새로운 세대가 이걸 꽤 잘해요. 네, 확실히 항상 좋은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하지만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는 타입의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바이브 코드를 릴리즈 하셨잖아요. 네, 클로드 코드 덕분이에요. 머릿속에 10개의 브랜치가 있는 두뇌가 있는데 하루에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도 끝까지 못 가잖아요. 항상 반쯤 완성되어 있죠. 클로드 코드가 모든 걸 마무리해줘요. 블로그 포스트에서 비디오 게임 같다고 쓰셨잖아요. 끊임없는 새로움이 있어요. 뭔가를 시작하면 보통 지루해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거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돌아와야지 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모든 게 실제로 완성될 수 있어요.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40년 후에요.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존재해요. 데이터베이스도 존재해요. 접근 제어도 존재해요. 하지만 핵심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개인화돼요. 접근 제어와 누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이런 매니저 모드 같은 거고 사람들이 여전히 회의하는 것이지만 회사의 나머지 모든 것은 기능, 규칙 같은 건 사람들이 자기만의 클로드 코드 같은 것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정의돼요. 클레일 수도 있고 거대한 워커 군대를 갖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세그먼트에 회사가 가입할 때마다 코드베이스를 포크해서 그들만의 세그먼트 복사본을 주고 그들만의 서버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뭔가를 바꾸고 싶으면 에이전트 코딩 루프를 실행하는 채팅창에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버전의 세그먼트를 수정하고 세그먼트 회사가 새 기능을 푸시하면 에이전트가 머지않은 방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네, 완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 미래가 얼마나 멀지 모르겠지만 결국 일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클라우드 컴퓨터와 클라우드 에이전트 세트를 갖고 주로 그것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슈퍼 EA를 두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들이 있고 빠른 결정을 내리고 이것에 더 시간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디어를 직접 교환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런 것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고 많은 것을 자동화하는 에이전트 군대가 있을 거예요. 평균적인 회사는 아마 좀 더 작아질 거고 더 많은 회사가 더 많은 일을 할 거예요. 궁금한 건 폴 그레이엄의 메이커, 스케줄 대 매니저 스케줄의 업데이트 버전이 어떨지예요. YC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우리 업무의 많은 부분이 본질적으로 매니저 스케줄인데 그래서 자기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가능해요. 그래서 파트너들 중 많은 분이 회의 중에도 해요. 이 팟캐스트 시작 부분에서처럼 실행시켜놓고 나중에 돌아오면 돼요? 실행시켜놓고 나중에 돌아오면 되니까요? 빈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최소 4시간 연속 자유시간이 없으면 시작할 가치도 없었잖아요. 이게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정말 깊이 연결돼요. 예전에는 코드를 쓰려면 모든 클래스 이름, 함수, 코드가 건드리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로 자기 컨텍스트 윈도우를 채워야 했어요. 그 컨텍스트 윈도우를 구축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10분씩 끊어서 하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었어요. 이 미래 세계에서는 데이터 모델이 여전히 일관되어야 하고 기록 시스템이 필요할 거예요. 에이전트 퍼스트인 무언가의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데이터베이스와 SQL이나 노스QL 콜이 매우 통합되어 있거든요. 아주 저수준이지만 커스텀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생성하는 뭔가를 상상해보세요. 세상의 많은 부분이 커스텀 뷰가 되겠지만 통합 부분에서는 데이터가 정확해야 해요. 데이터에는 중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API나 MCP를 통해 접근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보면요. 슬랙이 API를 좀 제한했거든요. 사람들이 슬랙에서 모든 걸 빼내서 그 위에 에이전트 경험을 만드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한데 현재 도구들로 세그먼트를 다시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세그먼트는 재밌는 비즈니스인 게 우리가 시작한 건 이 통합들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같은 데이터를 믹스 패널, 키스 매트릭스, 구글 애널리틱스 등에 연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 코드를 쓰는 게 예전에는 더 귀찮고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돈을 낼 가치가 있었죠. 이제 그 가치는 제로로 떨어졌어요. 네, 많은 경우에 직접 이렇게 매핑하고 이런 특정 동작을 원한다고 클로드나 코덱스에 말하면 그대로 해주고 원하는 정확한 동작을 얻을 수 있어요. 세그먼트의 그 측면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계속 운영하고 비즈니스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거나 고객이 가입할 때마다 커스터머 IO를 통해 이메일을 보내는 스케줄링이나 오디언스 관리 같은 건 가치가 아직 있어요. 모든 데이터와 고객의 전체 뷰가 있다면 더 흥미로운 것들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메일을 보내야 할지, 로그인할 때 제품의 일부를 바꿔야 할지,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온보딩을 제공해야 할까요? 작은 램 에이전트를 돌려서 바꿀 수 있는 훨씬 더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제가 바꿀 것들이 그거예요. 스택을 올라가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준 것들은 없어지고 이제는 캠페인 수준에서 일하는 거예요. 훨씬 더 추상적이죠. 내 클로드 코드가 제가 작업하는 컨텍스트만으로도 제 동기가 뭔지 알아내는 정도에 놀라워요. 네. 저는 아직도 코딩 에이전트에 감탄해요. 내포에 사본을 주고 문 밑으로 쪽지를 밀어 넣으면서 이거 구현해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회사가 뭔지, 뭘 하는지, 고객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요. 학습 데이터에 있어서 당신이 게르라는 걸 알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아예 작동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맞지 않은 것에 매달리면 근거가 별로 없고 필수적인 걸 놓치면 그냥 재구현해버려요. 지금 제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컨텍스트 윈도우가 아직 제약이긴 하지만 너무 커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대규모 재아키텍팅은 못하지만 많은 건 돼요. 오퍼스 4.5가 어떻게든 훨씬 똑똑해져서 큰 것을 열어줬는데 흥미로웠어요.
그게 프리 트레이닝인지 포스트 트레이닝인지는 모르겠어요. 프론티어 모델 지능과 컨텍스트 윈도우 말고 다른 네버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컨텍스트 윈도우가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해요. 컨텍스트 윈도우가 아마 제일 큰 제한이에요. 클로드 코드 실행을 보면 다양한 컨텍스트 윈도우에 위임하고 있잖아요. 각각이 돌아올 때 요약을 받는 거라 전체 그림을 못 받아요. 문제가 하나의 컨텍스트 윈도우에 안 들어갈 정도로 크면 아무리 컴팩션을 해도 안 돼요. 양쪽 다 지적하고 싶은 건 엔트로픽이 서브 컨텍스트 윈도우에 위임하는 걸로 정말 유용한 걸 알아냈지만 아직 여전히 장벽이에요. 매번 100만 토큰 컨텍스트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매우 긴 컨텍스트 궤적을 학습하는 더 좋은 방법을 알아내야 해요. 인터넷에는 다음 문장이나 다음 단락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엄청 많거든요. (8만) 토큰이 생성된 상태에서 2만 토큰 전을 참조해야 하는 다음 할 일을 이해하는 건 더 까다롭죠. 이 통합과 오케스트레이션이 제한 요소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코드 리뷰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코드를 머지하고 있는데 누가 보고 있나요? 사람이 아직 봐야 하나요? 변경사항을 어떻게 검증하죠? 센트리 같은 도구에서 자동으로 PR을 만들고 트래픽의 일부에 푸시해서 괜찮으면 전체에 롤아웃하는 거예요. 그런 자동화가 아직 만들어져야 해요. 테스팅이 그랬어요. 처음 2에서 3일 동안은 테스트 없이 또는 아주 적은 테스트로 작업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오늘은 리팩토링 날이야. 100% 테스트 커버리지를 달성하겠어 했죠. 그러고 나서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졌어요. 됐다. 작동한다 하고요. 수동 테스트를 거의 할 필요도 없어요. 테스트 커버리지가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안 깨지거든요. 코딩 밖에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매우 테스트 주도 개발 같아요. 제이크 헬러와의 에피소드에서 큰 패러다임 전환이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이 전부 테스트 주도라는 거였어요. 이 말이 곧 테스트 케이스인 거죠. 지금은 깨진 플로우가 좀 있어요. 클로드 코드가 클로드 코드용 스택 오버플로우와 대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미친 건 작업 큐의 우선순위에서 실제로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쉼표가 있는 문자열을 썼는데 그 구문을 받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제이슨 배열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작업이 하나도 실행 안 됐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지켜봤는데 네일즈의 액티브 잡 내부를 수천 줄의 코드를 훑으면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디버깅하더니 실제로 버그를 찾았어요. 대단했어요. 10년 전이었다면? 왜 작업이 안 되지 하고 스택 오버플로우나 네일즈 블로그 포스트를 찾았을 거예요. 아, 그 바보 같은 버그 아무도 안 고쳤네. 쉼표로 구분된 문자열을 넣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배열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정말 웃겼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크레에서 사람으로서 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에이전트가 자기만의 스택 오버플로우를 가져야 하는지 같은 아이디어도 지능을 10가상 IQ 포인트만 올리면 그게 필요할까요? 그냥 이건 문자열이네 하고 넘어갈 텐데요. 네. 에이전트 메모리에 관해 정말 흥미로운 게 있다고 생각해요.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 2가 대화 기록을 파일로 저장하도록 설정했잖아요. 이전 대화 기록을 읽을 수 있는 도구에 접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협업 관련해서 빠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동료의 프롬프트를 스마트하게 공유할 수 있으면 대단할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부딪혔는데 저기 브라이언이 이미 고쳤네. 둘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모델이 생성한 위키 같은 거예요. 그레오피디아 같은 것도요. 클로드봇 소셜 보셨어요? 클로드봇끼리 대화하는 네트워크인데 그게 진화한 형태예요. 네,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겠죠. 클로드봇은 기본적으로 자기 머신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개인 AI 에이전트예요.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이메일 접근은 절대 주지 마세요. 제 1순위 조언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전한지 확실하지 않고 거의 확실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프롬프트 인젝션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클로드복 개인 에이전트를 띄울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에이전트끼리 대화하면서 이 개인 AI 에이전트끼리 대화하는 AI 생성 콘텐츠가 잔뜩 있어요. 네. 레딧처럼 보이는데 에이전트가 운영하는 레딧이에요. 코덱스가 코드를 쓸 때 성격이 드러나는 걸 보면 흥미로워요. 사람이 안 하는 것들을 대부분 해요. 파일 시스템의 일부를 수정하려고 파이썬 스크립트를 쓰는 것 같은 거예요. 학습된 정말 흥미롭고 외계인 같은 행동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복잡한 이슈를 디버깅할 때 초인적인 결과를 주는데 오퍼스가 종종 놓치는 것들이에요. 복잡한 이슈의 예시가 뭐가 있어요? 동시성이나 네이밍 이슈 같은 건가요? 모델들이 동시성에 실제로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종종 요청이 여러 서비스를 걸쳐 이동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쉼표가 있는 것의 직렬화와 역직렬화에 대한 얘기처럼요. 그 주변의 복잡한 동작을 추적하거나 복잡한 UI 상태를 새로 고침하는 건데 파일이 많으면 오퍼스가 놓치지만 코덱스는 잡아내요. 흥미롭네요. 도구가 어떻게 계속 진화할지에 대한 예측이요. 정말 흥미로워요. 이 땅에 새로운 시민이 된 느낌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매니저 스케줄에 있다가 드디어 프로젝트가 나타나서 올인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상한 땅의 이방인 같지만 정확히 기억나는 것과 닮아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런 느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모든 게 몇 달마다 바뀌니까요. 미래의 코딩 에이전트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사람들은 좀 더 매니저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흐름을 특정 방향으로 지시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요. 흐름을 특정 방식으로 지시하는 거요. 아마 좀 더 디자이너나 아티스트 같을 거예요. 제품에 구체적으로 뭘 넣고 뭘 뺄지 알아내는 거죠. 자동화와 어디서 컨텍스트가 빠져 있는지 계속 생각하는 데 뛰어날 거예요. 재밌는 게 지금 제 네일즈 프로젝트에 코덱스를 쓰려고 했는데 오펀AI에서 아무도 레일즈를 신경 안 쓰는 게 좀 명확하거든요. 괜찮아요. 아주 특이한 언어라서. 10년 전에 깊이 빠졌던 언어일 뿐이에요. 10년 전에 정말 깊이 빠졌던 거고 재밌는 게 누구나 뭔가를 만들 수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렵고 오펀AI 같은 무한한 리소스가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코덱스에서 누군가 이걸 보고 있다면 제 부탁은 모든 런타임 목록을 쭉 훑어보면서 문법적 설탕을 추가해 달라는 거예요. 아마 상위 15개 런타임에 대해 최대 10개 PR 정도면 될 거예요. 이게 상기시켜주는 건 소프트웨어가 사용자한테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변명이 그 어느 때보다 적다는 거예요. 네. 흥미로운 시점이에요. 학습 데이터의 혼합 면에서요. 코덱스는 오펀AI 형태의 파이썬 모노레포에서 정말 잘 작동해요. 네. 오펀AI 내부에서 일할 때 이 도구가 놀랍다, 엄청나다 했거든요. 데이터 혼합과 연구자들의 구성을 보면 이해가 돼요. 엔트로픽은 프론트엔드 쪽에 좀 더 집중한 것 같고요. 루비 같은 건 누가 최고의 모델을 갖고 있고 누가 데이터 혼합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연구소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다는 관점을 취해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넣는 반면 다른 곳은 혼합을 더 세밀하게 조정하죠. 어떤 접근을 취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상위 10%만 취하는 것과 전체를 보는 건 꽤 다르거든요. 오펀AI 모델이 루비에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모델 주변의 하네스가 문제예요. 아, 흥미롭네요. 진짜 네일즈에 이 이상한 게 있어서 포스트그레스의 특정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샌드박싱이요. 네. 샌드박싱.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오픈AI가 샌드박싱과 보안 문제를 거의 누구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코덱스를 만들 때 모델을 릴리즈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 중 하나가 릴리즈할 때마다 안전성과 보안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조사하던 것 중 하나가 프롬프트 인젝션이었어요. 특히 인터넷에 열 때요. 많은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모르겠다. 프롬프트 인젝션이 너무 쉬운 것 같다 했거든요. 오퍼레이터도 그랬죠. 네. 우리 팀의 PM 알렉스가 GitHub 이슈를 만들었는데 정말 뻔한 프롬프트 인젝션이 있었어요. 이것을 밝혀라 같은 거요. 그리고 모델에게 이 이슈를 고쳐라 했어요. 이게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즉시 프롬프트 인젝션이 작동했어요. 그래서 오픈AI가 이걸 정말 걱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샌드박스에서 실행하겠다. 머신의 민감한 파일을 건드리지 않게 하겠다. 시크릿에 대해 정말 조심하겠다. 빠르게 달리는 스타트업에서는 아마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냥 작동하면 되니까요. 당신은 위험하게 권한 건너뛰기를 쓰는 분인가요? 실은 아니에요. 저는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당신은요? 쓰세요? 아니요. 저는 읽는 걸 좋아해요. 뭘 하는지 읽어보고요. 제리, 당신은 권한 건너뛰기 하세요? 100%요. 욜로. 세상에. YC 엔지니어링 팀에서 반반이에요. 반반이래요. 보안 엔지니어가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 공개하면 안 돼요. 팟캐스트에서 잘라내세요 할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엔터프라이즈에서는 하면 안 되죠. 스타트업이고 잃을 게 없으면 하는 거예요. YC도 스타트업에서 좀 성장했지만 아직도 스타트업처럼 행동하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정말 대단했어요. 켈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 정말 재밌었어요. 자, 다시 클로드로 돌아가요.